10페이지 오시게 되면 거기 이제 소득세라고 넣을 거예요. 그죠? 소득세. 자, 그래서 우리가 앞전에 이제 공부했던 세금들, 그죠? 뭐 취득세라든가 등록면허세,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그죠? 이런 세금들, 그죠? 이런 세금들은 전부 다 이제 취득세나 등록면허세 같은 경우는 행위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하는 거라 그랬고, 그다음에 재산세하고 종합부동산세는 재산에 대해서 부과하는 거라 그랬어요, 그죠? 자, 그 대신에 이제 소득세 같은 경우는 이제 소득에 대해서 세금 부과하는 거예요, 소득. 자, 근데 이제 다만 이제 앞전 세금하고 이제 차이점은 뭐냐 하면은 우리가 앞전에 공부했던 세금은 개인도 납세무자가 됐었고 법인도 납세무자가 됐었죠. 예, 그렇지만 이 소득세라는 세금은 오직 개인한테만 부과하는 거예요. 개인한테만. 왜냐하면 법인이 발생된 소득에 대해서는 법인세라는 세금이 따로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거는 오직 개인이 발생시킨 소득에 대해서 세금 부과하는 거고, 그 다음에 개인이 발생시킨 소득 중에서 자, 1년 동안 발생시킨 소득에 대해서 세금 부과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요 1년이라는 거죠? 이 표현이 바로 이제 과세 기간을 얘기하는 거예요. 과세 기간. 자, 그래서 과세 기간은 이제 과세 표준을 계산하는 기간으로서, 그죠? 소득세 같은 경우는 그해 1월 1일부터 이제 12월 31일까지 얘기하는 거죠. 그죠?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자, 그리고 이렇게 과세 기간을 갖고 있는 세금들은요, 전부 다 과세 기간 끝날 때, 그죠? 그때 이제 납세무가 성립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개인의 소득을 우리가 총 세 가지로 이제 구분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종합소득이라는 것이 있고, 예, 퇴직소득이라는 것이 있고, 그다음에 양도소득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거기 이제 267페이지에 보시게 되면 거기 이제 도표가 나와 있는데, 거기 이제 종합소득이 이제 들어가는 소득들이 이자라든가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 이렇게 이제 6가지 소득이 들어가는데요. 자, 그래서 이 종합소득 같은 경우에는 개인이 발생시키는 소득 중에서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발생되는 소득에 대해서 세금 부과하는 겁니다. 그 대신에 퇴직소득하고 양도소득 같은 경우에는 일시적이고 우발적으로 발생되는 소득에 대해서 세금 부과하는 거죠. 가령 예를 들어서, 그죠? 거기 이자 소득이라 하게 되면, 그죠? 은행에다 내가 돈을 이제 예금을 하게 됐다, 그죠? 그러면 석 달에 한 번씩 이자가 꼭꼭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 다음에 뭐 배당소득 같은 경우에도 특정 회사의 주식을 내가 샀다. 그러면 그 회사에서 수익이 나면 1년에 한 번씩 꼬박꼬박 배당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근로소득 같은 경우에도, 그죠? 내가 회사에 다니게 되면 월급이 매월 나옵니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종합소득에서, 그죠? 우리가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발생되는 소득들은 전부 다 종합소득이라고 한 대 묶어가지고 종합과세 한다는 거예요, 종합과세. 자, 예. 자, 그래서 이 종합과세라는 것은, 그죠? 소유권자별로 이제 소득을 합치는 거예요, 합치는 거. 예, 그걸 갖다 우리가 이제 종합과세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죠? 그죠? 분위기가 너무 그런데 뭐, 그게 뭐 그렇습니다. 학원이, 여기가 사실은 뭐 세 군데가 들었을 곳이 아닌데, 학원이 하나 더 생기고 뭐 이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그죠? 경기가 안 좋고, 그죠? 그래서 아마 학원 세 군데가 다 제가 봤을 때는 다 적자예요, 다 적자. 예. 그러다 보니까 아마 특단에 뭐 이렇게 조치를 취하신 것 같은데, 어쨌든, 그죠? 오늘 수업 뭐 마무리하고, 그 다음에 뭐 원장님하고 어떻게 얘기를 하시고, 그죠? 예. 어쨌든 수업은 들어야 되잖아요, 그죠? 예. 아주 이제 중요한 내용이니까, 그죠? 자,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종합과세라는 것은 이렇게 소득을, 그죠? 다 합쳐서 과세한다 이 말이죠, 그죠? 그래서 소유권자별로 다 합쳐서 이제 과세하는 합산과세, 이걸 우리가 여기서 종합과세라고 표현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퇴직소득이라는 것은 퇴직금 얘기하는 거고, 양도소득이라는 것은 부동산 팔아서 발생되는 이익을 얘기하는 건데, 요거는 전부 다 일시적이고 우발적으로 발생되는 겁니다, 그죠? 그리고 퇴직소득은 퇴직소득대로 세금을 따로 계산하고요. 양도소득은 양도소득대로 세금을 따로 계산하는 거예요. 그 얘기는, 그죠? 각각 소득별로 개별적으로 따로 세금 계산한다 이 말이죠? 그걸 여기서는 뭐라고 표현하느냐 하면은 분류과세다 이렇게 표현해요. 분류과세.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분류과세라는 것은 각각 소득별로 개별적으로 따로 이제 세금 계산을 한다 그 얘기입니다. 예, 그렇게 이제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요. 우리가 이제 종합소득 중에서 뭐 이자소득이라든가 아니면 뭐 배당소득이라든가 근로소득 같은 경우, 그런 경우에는 이제 소득이 발생이 되면 소득이 발생되는 즉시 세금을 뗍니다.
자, 그것을 우리가 분리과세라고 그래요. 분리과세. 그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왜 회사에 다니게 되면 월급을 주잖아요. 월급을 주면, 그죠? 월급을 줄 때 이미 세금을 떼고 준단 말이에요. 그죠? 예, 그래서 그걸 갖다 우리는 분리과세를 얘기하는 거고, 그때 그럼 세금을 징수하는 사람은 누가 징수하는 거예요? 회사에서 세금을 1차적으로 징수를 하는 거죠. 그죠? 내한테 월급을 줄 때, 그죠? 세금을 떼고 준다는 얘기는 회사에서 세금을 1차적으로 징수를 한다는 얘기예요. 그런 다음에 회사에서 그 돈을 어디에 납부하는 거예요? 과세관청에다 납부를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그죠? 별도로 세금을 징수하는 자를 정해놓고 그 사람한테 위임을 해놓고 이렇게 세금을 징수하는 것을 우리가 원천징수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원천징수. 자, 그래서 우리가 종합소득 중에서, 그죠? 분리과세하는 것들이 있다. 그리고 이 분리과세하는 것들은 전부 다 세금을 징수하는 방법이 원천징수 방식이 된다. 자, 그래서 우리가 소득세 같은 경우는 세금 징수하는 방법이 총 3가지가 있는 겁니다. 그죠? 종합과세라는 게 있고, 분류과세라는 것이 있고, 분리과세라는 것이 있고, 이렇게 3가지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런 내용을 267페이지 거기에 중간에 색깔 칠한 부분에 그 참고본이 나와 있죠? 예, 그죠? 거기서 이제 내용을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된다는 얘기고. 그렇죠. 종합소득 중에서 가령 예를 들어서 뭐 이자소득이라든가 배당소득이라든가 또는 근로소득 같은 이런 거 있잖아요. 예, 이런 것들이 이제 분리과세 형태를 취하게 된다. 그 얘기입니다. 예. 그걸 설명하고 있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시험은 이제 양도소득에서 주로 이제 시험 문제를 출제를 하는데, 양도소득에서. 근데 우리가 종합소득 중에서도 이제, 예, 임대업, 사업소득이죠. 사업소득. 정확하게 얘기하면 사업소득. 사업소득에서 시험 문제가 나오기도 한다 이 말이죠. 그죠? 근데 이제 사업소득이라는 것은 사업을 해서 이제 소득이 발생되는 건데, 우리가 사업 중에서 부동산과 연관된 사업이 이제 3가지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267페이지에 거기에 도표해 보시게 되면 동그라미 3번에 사업소득 해가지고 부동산 임대업, 부동산 매매업, 뭐 건설업 이렇게 나와 있죠. 그죠? 그러면 과거에는 매매업이나 건설업을 이제 구분하는 걸 시험 문제 많이 냈어요. 그런데 지금은 매매업이나 건설업에 대해서는 거진 출제를 안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매매업과 건설업을 구분하는 것은 굉장히 단순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건설업이라는 건 뭐냐 하면 정확하게 표현하면 주택 신축 판매업이에요. 주택 신축 판매업. 그러니까 건설회사가 아파트를 신축해서 판매하는 업을 한다 이 말이죠. 그죠? 자, 그러면 가령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매매업하고 건설업하고 어떻게 구별할 거냐? 자, 건설업은 주택 신축 판매업이니까 내가 주택을 신축해서 판매하면 건설업이 되는 거죠. 근데 주택을 신축하지 않고 가령 예를 들어서 상가 같은 것을 신축해서 분양을 한다. 그러면 그거는 건설업입니까? 매매업입니까? 그건 매매업으로 간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예, 주택을 신축해서 판매를 해야 한다고. 근데 내가 주택을 신축해서 판매하는 업을 하는 게 아니고 상가를 신축해서 분양을 하는 그런 업을 하게 되면 그거는 매매업으로 가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주택을 신축해서 판매를 해야 되죠? 근데 그렇게 안 하고 주택을 다른 사람이 지어놓은 주택을 내가 사서 팔고 그죠? 그런 식으로 승계취득해서 계속적으로 그죠? 예, 부동산 거래를 하게 되면 그거는 매매업이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뭐 매매업하고 건설업은 구분하는 게 굉장히 쉽죠? 예, 그래서 이제 최근에는 이제 시험 문제 잘 안 내고 주로 이제 시험 문제를 뭘 내느냐 하면 임대업을 시험 문제를 낸다는 거죠. 임대업. 그래서 과거에는 매매업과 그 다음에 건설업을 구분하는 것을 시험 문제 출제를 했지만 지금은 이제 임대업에서 시험 문제가 이제 한 문제 정도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 임대업에서 주로 이제 다루고 있는 내용이 뭐냐? 뭐 간단하게 한번 봅시다. 자, 271페이지 한번 보시게 되면 271페이지에 거기에 부동산 임대업의 개념이 나와 있죠. 그죠? 임대업의 개념. 임대업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그죠? 무언가를 빌려주고 거기에 대해서 대가를 받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 밑에 2번에 보시면 부동산 임대업을 법의해갖고 양갈로 1번에 보시면 부동산 또는 부동산상의 권리의 대여로 인해서 발생하는 소득이다. 이래 돼 있죠. 그죠? 자, 그래서 첫 번째가 토지 건물. 토지 건물이니까 부동산이에요. 부동산. 부동산을 임대를 해야 된다. 이 말이죠. 부동산을 임대를 해야 된다. 그래서 부동산을 임대를 해서 발생된 소득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하는 거다. 다만 그 부동산은 그죠? 미등기 부동산을 포함한다 이렇게 돼 있죠. 예, 그래서 등기 여부를 묻지 않는 거예요. 등기 여부를 묻지 않는다. 자, 그 다음에 부동산상의 권리에 대여 이렇게 돼 있죠. 부동산상의 권리에 대여. 두 번째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입니다.
자,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이제 빌려줬을 때 그 얘기예요. 그죠? 그런데 요게 올해 개정이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부분이 개정이 되었느냐. 원래는 거기 보시게 되면 전세권, 임차권만 해당이 되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줄에 보면 지역권이나 지상권에 대여해서 발생하는 소득은 제외한다 이렇게 돼 있죠. 예, 근데 요거에 개정이 됐어요. 개정이 돼가지고 전세권, 임차권뿐만 아니라 지역권, 지상권에 대한 대여도 전부 다 임대소득으로 이제 보게끔 내용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기억을 하셔야 돼요. 이번에 개정된 내용. 자, 그래서 자, 412페이지 한번 볼까요? 412페이지에 412페이지 보시게 되면은 거기에 이번에 소득세법 일부 개정 법률안 입법 예고란 게 있죠. 그래서 여기 입법 예고가 된 것이 전부 다 개정이 되어서 이제 실행되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현행이 이제 과거법이죠. 과거법에는 그 사업소득 중에서 지금 지역권 이런 것들은 제외다 하고 나와 있죠. 그렇게 나와 있죠. 근데 개정된 내용에 따르면은 그게 그 옆에 보세요. 그 옆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다만 해갖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과 관련된 지역권과 지상권은 제외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일반적인 지역권과 지상권에 대한 대여는 그죠? 임대소득에 포함이 되고 아시겠죠? 그 지역권과 지상권이 어디에 관련이 됐을 때 공익사업과 관련되어서 그죠? 그것을 대여하게 될 때 그때만 제외다 이 말이죠. 아시겠죠? 예, 그래서 그거 이제 개정이 된 부분이니까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다시 271페이지로 가봅시다. 271페이지로 가보시게 되면은 그러면 이제 지금은 이제 뭐가 다 포함된다고요? 전세권도 해당이 되고 임차권도 해당이 되고 지역권도 해당이 되고 그 다음에 예, 지상권도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다 해당이 되는데 그죠? 이것이 공익사업에 의한 지역권과 지상권일 때만 제외다. 아시겠죠? 예, 그래서 그렇게 이제 일단 개정된 내용 이제 확인을 해 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기억하셔야 되는 것이 이제 272페이지에 보시게 되면 맨 아래에 비과세 있어요. 비과세. 그래서 비과세에 보시게 되면은 그죠? 자, 우리가 임대소득이 발생되더라도 비과세되는 임대소득이 있는데 그게 이제 맨 아래에 나와 있죠. 양갈로 1번에 전답의 임대소득. 그죠? 즉 논밭을 작물 생산에 이용하게 함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소득. 그죠? 그래서 논밭을 대해서 발생되는 이익. 이런 것들은 그죠? 임대소득에서 비과세를 한다는 거고 그 다음에 373페이지 맨 위에 보시게 되면 1주택을 소유하는 자가 임대한 거 이 말이죠. 1주택을 소유한 자가 임대한 거 이것도 역시 비과세입니다. 비과세인데 다만 거기 갈로 부분에 보시게 되면 기준시가 9억을 초과하는 고가주택 및 국외에 소유하는 주택의 임대소득은 제외다 이렇게 돼 있죠. 자, 그래서 우리가 기준시가 9억을 초과하는 고가주택하고 그 다음에 국외에 소재하는 주택 같은 경우 주택을 하나 갖고 있다가 임대하더라도 임대소득세를 과세한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예, 임대소득에 대해서 사업소득세를 과세한다는 얘기입니다. 다만 이제 주의하셔야 될 것은 이 고가주택의 개념이 양도소득세하고 약간 틀려요. 양도소득세는 실지 양도가액, 실지 거래한 금액이 9억을 초과해야 되는데 임대소득 같은 경우는 누구한테 빌려주는 거니까 실제 거래하는 금액이 없을 수 있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실가로 하는 게 아니고 기준시가로 판단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기준시가로 판단해서 9억을 초과하는 것을 우리가 고가주택이라고 얘기한다 그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은 뭐냐 하면은 주택을 하나 이제 갖고 있다가 임대를 할지라도 그 총수익 금액이 1년 동안의 총수익 금액이 2천만 원 이하다 이 말이죠. 그래서 2천만 원 이하인 주택의 임대소득일 때는 역시 이건 비과세다 이 말이죠. 자, 그러면 아까 주택을 하나 갖고 있을 때 임대했을 때 비과세를 했고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은 뭐냐면 주택을 2개, 3개 갖고 있다가 임대를 하더라도 그 총수익 금액이 합계액이 얼마 이하라면 2천만 원 이하라면 역시 비과세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일단 그렇죠? 이제 임대소득에 대해서 비과세되는 거 세 가지 얘기했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전답을 임대해서 발생되는 소득, 두 번째는 주택을 하나 갖고 있다가 임대해서 발생되는 소득, 세 번째는 주택을 여러 개 갖고 있다가 임대를 하더라도 그죠? 그 총수익 금액이 2천만 원 이하일 때 그죠? 예, 비과세 혜택을 주는 거 그죠? 그래서 그렇게 세 가지를 얘기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넘겨보시게 되면은 275페이지에 보시게 되면 그게 간주임대료 나옵니다. 간주임대료. 자, 그러면 간주임대료라는 것은 뭐냐? 간주임대료라는 것은
우리가 임대보증금 있죠? 임대보증금. 임대보증금을, 그죠? 임대료로 환산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환산하는 거. 그걸 간주임대료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우리가 주택을 임대했을 때는, 그죠? 그 임대료를 뭐로 계산하냐면 월로 지불하는 금액으로 계산을 하는 거예요. 원래는. 그런데, 그죠? 때로는 그 보증금을 임대료로 환산해서 계산하기도 한다. 어떤 경우이냐, 그죠? 어떤 경우이냐, 이러니까 그 동그라미 2번에 나와 있죠. 주택을 대여하고 보증금을 받은 경우에는, 그죠? 주택이 몇 주택 이상으로서? 3주택 이상으로서 전용 면적이 6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하고, 그 다음에 기준시가 3억 이하인 거, 요거는, 그죠? 제외하고, 이 말이야. 제외하고, 그죠? 주택이 몇 주택 이상? 3주택 이상으로서. 그 다음에 보증금의 합계액이 3억을 초과한다, 이 말이죠. 예. 그래서 핵심은 두 개예요. 자, 주택 보증금의 합계액이 3억을 초과하고, 주택수는 몇 개? 예, 3주택 이상. 그래서 그 두 가지 요건이 갖춰지면 우리는 보증금을, 그죠? 월 임대료로 어떻게 하겠다? 환산을 하겠다. 그 얘기입니다. 그럼 보증금을 월 임대료 환산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가령해서 보증금을 내가 1억 지불했다. 그러면 1억 곱하기 1년 동안의 이자율 있죠? 가령해서 은행 이자율 뭐 2%다 그러면 거기다 0.02, 그죠? 곱하고. 그 다음에 365일 중에서 임대 일수, 그걸 나눠주면 되는 거예요. 보증금에다가 그 다음에 이자율 곱하고 이자율. 그 다음에 365일 중에서 임대일수 있죠. 임대일수. 예, 임대일수 나눠주면 돼요. 그러면 요게 이제 간주임대로 계산하는 방법이에요. 간주임대로. 자, 그래서 간주임대로 계산하는 거, 주택이 3주택 이상이고 그 세 개의 주택의 보증금의 합계액이 3억을 초과할 때 그때 계산을 한다 하는 거고 기억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214페이지 보시게 되면 거기 참고해 보시게 되면은 주택 임대소득의 주택수 계산이라고 나옵니다. 주택수 계산. 그래서 그게 이제 시험 문제 자주 나오고 있죠. 그래서 1, 2, 3, 4번에 나와 있는 거고 별표해 놓고 이제 기억을 해 두시죠. 그래서 다가구 주택은 한 개의 주택으로 보되 구분 등기한 경우는 각각 한 개의 주택으로 본다. 공동 소유하는 주택은 지분이 가장 큰 자의 소유로 계산을 하되. 아, 그렇습니까? 예? 소리 좀 높일까요? 예, 이제 좀 잘 들립니까? 예, 예. 자, 그래서 274페이지 맨 위에 거기에 참고해 보시게 되면 참고에 거기 주택수 계산 나와 있죠, 그죠? 그래서 그 주택수 계산이 시험 문제 자주 나온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거 이제 별표를 해준다 그랬어요, 그죠? 그래서 거기에 1번에 보시게 되면 다가구 주택은 한 개의 주택으로 보되 구분 등기된 경우는 각각 한 개의 주택으로 계산한다. 두 번째는 공동 소유의 주택은 지분이 가장 큰 자의 소유로 계산을 하되 지분이 가장 큰 자가 2인 이상인 경우는 각각 소유로 계산을 한다. 그러니까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가령 예를 들어서 자 주택을 하나 갖고 있는데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주택을 공동 소유하고 있다 이 말이죠. 예, 그러면 만일 아버지가 지분이 60%고 아들이 지분이 40%다 이 말이죠. 그러면 누구의 주택수로 계산한다고요? 아버지의 주택수로 계산한다 그 얘기예요. 근데 가령 예를 들어서 지분이 둘 다 똑같다 이 말이죠. 그럼 어떻게 한다고요? 각각의 소유로 계산하니까 아버지의 주택수로도 하나 계산하고 아들의 주택수로도 역시 하나로 계산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각각의 주택수로 각각 주택을 하나씩 갖고 있는 걸로 본다고. 자, 그럼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면 자, 가령 예를 들어 가지고 주택을 하나 갖고 있다가 임대를 하면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비과세를 한다 아까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가령 예를 들어서 아버지 명의로 주택이 하나 있어요. 그죠? 아버지 명의로 주택이 하나 있는데 자, 또 하나는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공동으로 이렇게 소유하고 있다고. 근데 가령 예를 들어서 아들의 그죠? 지분이 훨씬 더 크잖아요. 그러면 그때는 아들의 주택수로 계산하죠. 그럼 아버지도 하나, 아들도 하나. 어느 걸 임대하더라도 비과세 받을 수 있죠. 근데 그것이 아버지 주택수로 계산이 되면 아버지 주택이 몇 개가 돼요? 2개가 되잖아요. 그러면 그때는 아버지가 임대하는 것 중에 아무거나, 그죠? 2개 중에 아무거나 이제 임대를 하더라도 주택을 2개 갖고 있다가 임대하니까 과세가 될 거 아닙니까?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우리가 주택수 계산하는 걸 이제, 그죠? 법에다 규정을 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공동으로 소유한 주택은 지분이 가장 큰 자의 주택수로 계산을 하되 지분이 가장 큰 자가 둘 이상일 때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각각의 소유로 계산하고. 자, 그런데 가령 예를 들어서 지분이 똑같다 이 말이에요. 지분이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똑같아요. 자, 그런데
아버지는 이제 주택이 몇 개예요? 두 개죠, 두 개. 그러니까 이제 임대를 하게 되면 과세죠. 그래서 아버지가 이제 뭐요? 이제 임대소득세를 내기 싫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느냐? 거기에 담안해가지고 지분이 가장 큰 자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그들이 합의해서 그들 중 1인을 당해 주택의 임대 수입의 기속자로 정할 수도 있다. 그죠? 예. 그래서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지분이 똑같을 때 아들의 주택수로, 그죠? 이렇게 기속시켜서 아들의 임대소득이다 이렇게 정하게 되면 그때는 1주택자를 임대가 되니까 역시 비과세 받을 수 있겠죠. 예.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 의미. 자, 그래서 일단은 뭐 실무적인 거는 일단 저 뒤로 제껴놓고 일단은 그죠? 여러분이 기억하시는 거 시험 쳐야 되니까 자 공동 소유했을 때는 지분이 가장 큰 자의 주택수로 계산을 하되 지분이 똑같을 때는 각각의 소유로 계산하고 다만 지분이 큰 자가 둘 이상일 때 서로 합의를 했다. 합의를 하면은 그죠? 합의한 대로 한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임차 또는 전세받은 주택을 전대하거나 전전세하는 경우에는 당의 임차 또는 전세받은 주택을 임차인 또는 전세받은 자의 주택수로 계산을 한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는 본인과 배우자가 각각 주택을 소유한 경우로 이를 합산한다. 그러니까 지금 부부 같은 경우에는, 그죠? 부부 같은 경우에는 주택을 각각 따로 갖고 있다 할지라도, 즉 남편도 주택을 하나 갖고 있고 부인도 주택을 하나 갖고 있죠. 그러면 소유권자가 서로 틀리잖아요. 그래서 각각 소유한다 할지라도 그 주택수를 어떻게 한다고요? 합친다고. 그러니까 남편도 주택을 하나 갖고 있고 부인도 주택을 하나 갖고 있을 때, 그죠? 그 주택수를 합쳐서 계산하니까 남편도 몇 주택으로 본다는 거예요? 2주택으로 본다는 거고 부인도 몇 주택으로 본다는 거예요? 2주택으로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이나 부인의 주택 중 아무거나 임대를 하더라도 몇 주택자가 임대하는 거니까 2주택자가 임대하는 거니까 둘 다 과세다 그 얘기죠. 예, 왜냐하면 남편과 부인은 돈을 구별하지 않잖아요. 부부는 돈이 막 뒤섞이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배우자 간일 때는 그죠? 예, 주택을 각각 따로 갖고 있더라도 그 주택 수를 다 합쳐서 판단을 한다 그 얘기입니다. 그죠? 자,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들이 있으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주요한 내용들입니다. 자, 그래서 그 정도 보시면 아마 임대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이제 접근할 수가 있을 거고요. 자, 그러면 이제 이런 것들이 시험에 어떻게 반영이 되는가? 자, 287페이지 한번 볼까요? 287페이지. 거기에 문제가 조금 저기 5번 문제 보시게 되면 문제가 조금 어렵게 나와 있는데 이게 작년에 나온 문제예요. 그래서 작년에 문제가 좀 어렵게 나왔어요. 자, 어렵게 나와가지고 여러분이 아마 판단하기가 조금 어려우실 텐데 정답은 5번인데 뭐 5번에 대해서는 거의 뭐 누구나 맞출 수가 없는 문제죠. 그래서 동그라미 1, 2, 3, 4번을 보고 이제 맞추라 그 얘기예요. 동그라미 1번 보시게 되면 그게 지상권 대여로 인해서 발생하는 소득은 임대소득에서 제외한다. 이게 작년까지만 해도 지상권의 대여에 의한 것은 제외였죠. 제외였지만 올해는 법이 바뀌어가지고 이제 포함이 된다 그랬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에 부동산 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이 된다. 맞죠? 요 임대업이 요게 뭐예요? 사업소득이잖아요. 사업소득. 동그라미 3번에 주거용 건물 임대업에서 발생하는 결손금은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이제 공제를 해주고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4번 부부가 각각 주택을 한 채씩 보유한 상태에서 그중 1주택을 임대하고 연간 1,800만 원의 임대를 받았을 경우 주택 임대에 따른 과세소득은 없다. 동그라미 4번이 뭘 얘기하는 거예요? 부부가 각각 주택을 한 채씩 갖고 있다. 그럼 우리가 몇 주택으로 본다 그랬어요? 2주택으로 보죠. 그럼 그 중에 하나를 임대했을 때 원칙적으로는 과세죠? 원칙적으로는 과세인데 왜냐하면 2주택인 상태에서 빌려준 거니까. 그죠? 그런데 연간 임대 금액이 얼마라고요? 임대료가 1,800. 1,800이니까 아까 어디에 해당되는 거예요? 예, 월 그죠? 임대소득 2천만 원 이하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요? 과세가 안 되는 거라고. 그죠? 예. 그래서 이제 정답은 5번인데 5번 같은 경우는 거의 이제 수업에 다루지 않거든요. 이거 너무 세밀한 부분이라서. 그런데 이제 이런 거를 이제 출제를 한 거죠. 그래서 이제 문제가 어려웠었다. 그 얘기입니다. 근데 우리가 1, 2, 3, 4번을 보면 1, 2, 3, 4번이 대충 이제 맞다 하고 판단이 되면 5번을 답으로 찾을 수 있었을 거다. 뭐 그런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만 더 풀어봅시다.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 임대소득을 아마 다음에 볼 기회가 잘 없을 거예요. 아마 수업을 아마 다른 선생님이 할지 안 할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지.
예, 왜냐면 잘 안 하거든요. 예, 어쩌다 하나씩 나오는 거니까. 자, 285페이지 한번 보시면, 1번 한번 보시죠. 1번 보시면, 소득세법상 거주자의 부동산 임대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글이 되어 있어요. 동그라미 1번 보시면, 국외에 소재하는 주택 임대소득은 주택수에 관계없이 과세가 된다. 맞습니까? 맞죠? 왜냐하면 아까 원래는 하나 갖고 있다가 임대하면 비과세라 그랬죠. 근데 국외에 소재하는 건 과세라 그랬잖아요. 그럼 국외에 소재하는 것은 한 개라도 과세다. 그 얘기는 주택수에 전혀 상관없이 국외에 소재하는 건 무조건 과세가 된다. 그 얘기란 말이에요. 이해되셨죠? 예.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보시게 되면 사업자가 부동산을 임대하고 임대료 외 전기료, 수도료 등 공공요금 등의 명목으로 지급받은 금액이 공공요금의 납부액을 초과하는 때 그 초과하는 금액은 사업소득 총수익금액에 산입한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말만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자, 가령 예를 들어서 자, 주인이요. 자, 임대를 했어요. 임차인한테 임대를 했어요. 그 임대를 했는데 계량기가 옛날에는 분리가 안 돼 있었고 막 통합이 돼 있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죠? 다가구 주택이나 이런 거 같은 경우. 그죠?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하면 전기료를 받을 때 그냥 일괄적으로 받는다고요. 가령 예를 들어서 뭐 한 가구당 전기료를 뭐 한 3만 원씩 내세요. 뭐 이런 식으로. 아시겠죠? 그러면 자, 3만 원씩 이제 다 걷어갖고 이제 10가구 있다 합시다. 그래서 10가구는 심하네. 아무튼 5가구 있다 봅시다. 그러면 5가구 다 모아갖고 15만 원을 받았어요. 근데 실제적으로는 통합해서 전기료가 15만 원이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주인이 그 돈을 받겠죠. 자기가 손해보면서 그 뭐 전기료를 대신 내줄 이유는 없잖아요. 그래서 가령해서 실제 전기료는 한 10만 원 정도밖에 안 나온다고 봅시다. 안 나오는데 그냥 주인이 일괄적으로 돈을 다 거두는 거예요. 전기료로 해갖고 얼마를 거뒀다고요? 15만 원을 거뒀다고. 근데 실제 전기료 얼마만 냈다고요? 10만 원만 나왔다고. 그러면 결국은 5만 원은 뭐가 된다는 거예요? 임대소득이 된다는 거죠. 아시겠죠? 그 얘기예요. 그래서 실제 나온 공공요금보다 그 납부액을 초과해서 받는 금액도 뭐란 얘기예요? 임대소득이라는 얘기죠. 아시겠죠? 예, 그걸 동그라미 2번에서 적고 있는 거예요. 동그라미 3번에 2주택과 2개의 상가 건물을 소유하는 자가 보증금을 받은 경우 2개의 상가 건물에 대해서만 법령에 정하는 바에 따라서 계산한 간주임대료를 사업소득 총수익금액에 산입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원래 상가를 임대를 하잖아요. 그럼 상가 임대를 하면 그때 그 임대 수입 계산할 때 상가는 원래 간주 임대료를 계산하게끔 돼 있단 말이야. 즉 보증금을 뭐로 환산한다고요? 예, 임대료로 환산하게끔 돼 있다고. 뭐는 상가를 임대했을 때는 그게 한 개든 두 개든 상관없이. 아시겠죠? 그 대신에 아까 주택은 원래는 임대료를 계산을 할 때, 그죠? 임대 수입을 계산을 할 때 원래는 보증금을 환산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래서 주택은 몇 개 이상일 때? 3개 이상일 때, 3개 이상일 때 간주임대를 계산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지금 주택 몇 개 갖고 있어요? 2개 갖고 있고 상가 몇 개 갖고 있어요? 2개 갖고 있어요. 그러면 상가는 주택수에 상관없이 전부 다 간주임대를 계산하죠. 그 대신에 주택은 몇 개 이상이 돼야 되는데 3개 이상이 돼야 되는데 지금 2개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주택은 간주임대로 계산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래서 주택은 간주임대로 계산 안 하고 뭐만? 상가 2개만 간주임대로 계산한다. 그 얘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것도 기출문제인데 기출문제를 보니까 어때요? 있는 그대로 표현을 안 하죠. 응용을 하죠. 응용. 그죠? 예, 그러니까 이제 문제를 자주 풀어봐야 되는 거예요. 기출문제 같은 경우. 그다음에 이제 동그라미 4번에 보시면 주택 임대소득이 과세되는 고가주택은 자, 고가주택 아까 한 개라도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과세한다 그랬죠? 예, 근데 그때 이 고가주택은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기준시가가 9억을 초과하는 거다. 맞죠? 아까 기준시가 9억 초과하는 거 얘기했습니다. 네, 동그라미 5번. 3주택을 소유한 자가 받은 보증금의 합계액이 2억 원인 경우 간주임대료를 산입한다 이랬는데 틀렸죠? 아까 3주택 이상이고 보증금의 합계액이 3억 초과할 때, 그죠? 예, 그때 그죠? 간주임대료 계산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5번이 틀렸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시험 문제를 출제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참고해서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288페이지에 가시게 되면은, 거기 이제 양도소득 나오네요. 그죠? 양도소득. 자, 양도소득세요. 양도소득세.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소득세 중에서 이제 양도소득만 똑 떼어서 이제 공부를 합니다. 그래서 양도소득세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자, 그러면 288페이지 아래쪽에 보면 양도소득세 특징 나와 있죠. 그죠? 그래서 양도소득세의 특징이 동그라미 1, 2, 3번에 보시면 동그라미 1번에 사실상이전 나와 있고 동그라미 2번에 유상이전 나와 있고 동그라미 3번에 일시적 비반복적 양도 나와 있죠. 그래서 그것이 바로 이제 양도행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양도소득세는 뭐가 있어야 되느냐면 양도행위라는 것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양도행위라는 것을 한다는 것이 뭘 의미하는 거냐? 자, 세 가지 요소를 갖추면 양도행위가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첫 번째 요소가 뭐냐? 이거 나와 있죠. 일시적이고 우발적 거래해야 돼요. 자, 일시적이고 우발적 거래해야 되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사실상 이전이어야 되고, 그다음에 세 번째는 유상 이전이어야 된다. 유상 이전. 자, 그래서 이 세 가지 요소를 다 갖추고 있으면 양도행위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 세 가지 중에 한 가지라도 갖추고 있지 않으면 양도행위가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럼 가령 예를 들어서 상속이나 증여 같은 거 있죠. 상속이나 증여 같은 경우는 무상으로 이전되는 거예요? 유상으로 이전되는 거예요? 무상으로 이전되는 거죠. 그럼 무상으로 이전되는 거니까 양도행위가 있어요? 없어요? 양도행위가 없어요. 그러니까 상속이나 증여하는 사람은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는다고요. 양도행위가 있으려면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유상이전이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우리가 앞전에 신탁법에 의한 신탁 이런 거 공부했죠. 그러니까 신탁법에 의한 신탁 같은 경우는 소유권이 건너가긴 건너가는데 실질적으로 건너가는 거예요? 형이상 건너가는 거예요? 형이상 건너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상 이전이 없죠. 그러니까 신탁법에 의한 신탁은 양도소득세 과세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한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양도소득세가 과세가 되려면 첫 번째 뭐가 있어야 된다? 양도행위가 있어야 된다. 양도행위가 있으려면 요 세 가지 요소를 다 갖추고 있어야 된다 이 말이야. 자, 요것도 마찬가지죠. 아까 제가 부동산 파는 거 얘기할 때 부동산을 파는 것을 완전 업으로 삼는다.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부동산을 사고 판다. 그죠? 그럼 그때 발생된 소득은 뭘 과세하니까? 종합소득세를 과세하니까 양도소득세는 과세가 돼야 안 돼요? 안 된다고. 그래서 양도소득세가 과세가 되려면 어떻게 팔아야 돼요? 어쩌다 한 번씩 팔아야 된다고요. 자, 그러면 도대체 계속적 반복적으로 거래한다는 것이 얼마의 기간 동안에 얼마나 자주 거래를 해야 되는 거냐? 그래서 법에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부가세 1과세기간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게 뭘 얘기하는 거냐면 6개월을 얘기하는 거예요. 6개월. 그게 1월 1일부터 6월 말까지 또는 7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 왜냐하면 부가세는 1년에 두 번을 거둡니다. 1기, 2기 이렇게 나눠가지고. 그래서 그게 1월 1일부터 6월 말까지가 1기고요. 그다음에 7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가 2기예요. 2기. 그래서 부가세는 1년에 몇 번을 거두는 거예요? 두 번을 거두는 거예요. 그래서 부가세 1과세기간 이렇게 얘기하면 그거는 몇 개월을 얘기한다고요? 6개월을 얘기한다. 6개월. 그래서 6개월 기간 동안에 그죠? 한 번 이상 취득하고 두 번 이상 팔면 이렇게 얘기해요. 한 번 이상 취득하고 두 번 이상 팔면 그거는 계속적 반복적 거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럼 한 번 이상 취득하고 두 번 이상 판다는 게 뭐냐? 내가 기존에 부동산이 있었는데 그 부동산을 이제 팔잖아요. 그럼 한 번 팔았죠. 자, 부동산 팔았으니까 대금이 돈이 들어왔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그 들어온 돈 갖고 새로운 부동산을 또 하나 사요. 그러면 또 취득이 한 번 있었죠? 근데 새로운 부동산을 하나 샀는데 그것이 또 몇 개월 내에 부동산 가격이 급등해 갖고 그 부동산을 또 다시 팔게 되었다 이 말이죠. 자, 그러면 팔기를 몇 번 팔았어요? 두 번 팔았죠. 기존에 있는 부동산 팔았고 그 다음에 새로운 거 하나 사갖고 또 팔았죠. 그래서 팔기는 몇 번 팔았다? 두 번 팔았다. 그러니까 사기는 몇 번 샀어요? 한 번 샀죠. 자, 그래서 그것이 몇 개월 기간 동안 이루어지게 되면 6개월 기간 동안 이루어지게 되면 그럼 그거는 계속적 반복적 거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때는 양도소득세 과세 안 하고 뭘 과세한다고요? 종합소득세 과세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서 내용을 이제 파악을 하시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요. 자, 289페이지에 보시게 되면 거기에 이제 과세대상 나옵니다. 과세대상. 자, 과세대상은 양도소득을 대상으로 하는 거예요. 양도소득을 대상하는 거죠. 자, 그런데 아무 물건이나 막 팔아가지고 이익이 나오면 세금 내느냐? 그게 아니고 법에 열거되어 있는 물건을 팔아야 돼요. 법에 열거되어 있는 물건. 자, 그럼 법에 열거되어 있는 물건이 어떤 것들이 있느냐 하니까 289페이지에 그 사각 박스 있죠? 그거 이제 그게 열거되어 있는 물건들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총 5가지로 분류해 놨어요. 첫 번째 부동산, 두 번째 부동산에 대한 권리, 세 번째 주식 및 출자 지분, 네 번째 기타 자산, 그다음에 다섯 번째 파생 상품. 그래서 일단 이제 그 5가지 일단 기억을 하셔야 되고요. 첫 번째 나와 있는 것이 이제 부동산이 나옵니다. 자, 부동산. 그리고 부동산을 토지와 건물로 구분하고 있죠. 일단 기본적으로 부동산 구분하는 방법 잘 기억하셔야 된다 그랬죠. 취득세는 부동산 어떻게 구분합니까? 토지와 건축물로. 재산세는 어떻게 구분합니까? 토지, 건축물, 주택으로. 그죠? 종부세는 어떻게 분류합니까? 토지와 주택으로. 그죠? 대상을 그렇게 분류하잖아요. 그 다음에 양도소득세는 어떻게 분류해요? 토지와 건물로.
자, 그래서 일단은 각각 세금마다 과세 대상이 되는 부동산을 구분하는 방법이 다 틀려요. 그래서 취득세는 토지와 건축물로 구분하고, 재산세는 토지, 건축물, 주택으로 구분하고, 종합부동산세는 토지와 주택으로 구분하고, 그죠? 자, 그 다음에 양도소득세는요, 토지와 건물로 구분한다. 그죠? 자, 그랬을 때, 이 토지와 건물은 반드시 등기가 된 것만 과세합니까? 미등기 상태로 팔아도 과세를 합니까? 등기 여부를 묻지 않는다. 그래서 미등기 상태로 팔아도 다 과세를 합니다. 이걸 갖다 우리 뭐라 얘기해요? 실질과세. 그래서 민법하고 구분하시라고 그랬잖아요. 민법에서는 반드시 등기를 해야 되지만 세법은 등기가 꼭 필요하다 필요 없다? 필요 없어요. 필요 없어. 세금만 걷으면 되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요. 이 건물 같은 경우 이거 허가받은 것만 팔았을 때 세금 내는 거예요. 무허가 건물도 팔아서 이익이 나면 세금 내는 겁니까? 무허가 다 포함이 되죠. 그래서 허가 여부를 역시 묻지 않는다고요. 허가 여부를 묻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 뭐 부동산에 대해서 내면 항상 이런 거 내는 거예요. 미등기 부동산 과세하느냐, 무허가 부동산 과세하느냐 이런 거 냅니다. 그러면 당연히 과세가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거죠. 자, 그 다음에요. 290페이지에 보시게 되면 그 부동산에 관한 권리가 나와 있어요. 두 번째, 부동산에 관한 권리. 자, 부동산에 관한 권리는 다시 부동산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가 나옵니다. 자, 그럼 부동산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 해가지고 지상권 나오고, 그 다음에요, 전세권 나오고, 그 다음에 등기된 임차권 나옵니다. 등기된 임차권. 자, 그러면 일단 여기서 이제 주의하셔야 될 거. 우리가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하게 되면은 민법에서 용의물권이라고 얘기하는 거 있죠. 예, 그것이 부동산에 관한 권리예요. 그런데 우리가 용의물권 중에서 민법에서는 지상권, 전세권 말고도 뭐도 있어요? 지역권도 있죠. 그런데 이 지역권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 과세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자, 그러면 지역권은 왜 과세를 안 하는 거죠? 예, 그렇죠. 거래의 대상이 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거죠. 예, 지역권은 그죠? 민법 시간에 거래를 못한다 이렇게 공부하셨죠? 예, 거래를 못합니다. 그래서 거래의 대상이 안 되면 양도소득세 과세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요. 자, 지상권, 전세권. 지상권, 전세권에서 기억하셔야 될 거. 요거 등기 여부를 묻는다, 묻는다? 안 묻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미등기 지상권이나 미등기 전세권도 다 과세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민법하고 차이점이라 그랬잖아요. 자, 그런데 임차권 있죠, 임차권. 임차권은 반드시 뭘 해야 된다고요? 등기가 된 임차권이 된다고. 등기가 된 임차권. 그럼 임차권은 왜 등기가 돼야 되느냐? 그렇죠? 지상권과 전세권은 등기 여부 묻지 않는데 임차권은 채권이기 때문에 그래요. 채권. 그래서 채권이기 때문에 이것을 등기를 해서 물권화된 상태에서 팔아야 양도소득세가 과세가 된다. 그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자, 앞머리 따 소유한다 이랬죠? 아, 토, 주, 개, 주, 공. 이렇게 6가지 기억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것이 291페이지에 보시게 되면은 양갈로 2번에 그죠?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가 나와 있고, 거기에 동그라미 1번에 보시게 되면 건물이 완성되는 때 그 건물과 이에 딸린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서 아파트 당첨권, 분양권, 입주권 이런 거 나와 있죠. 그래서 아파트의 R을 기억하시면 되겠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에 토지 상환 채권의 토, 주택 상환 채권의 주. 동그라미 3번 부동산 매매 계약을 체결한 자가 계약금만 지급한 상태에서 양도하는 걸로 해서 계약금의 계. 그 다음에 동그라미 4번에 주택청약 예금 증서에서 주. 그 다음에 공유수면 매립 허가권에서 공. 그래서 아토주 개주고 이렇게 6가지. 자, 그 다음에요. 그 밑에 이제 기타 자산 나옵니다. 기타 자산. 그래서 기타 자산의 종류가 4가지가 나오는데 여러분은 이 중에 2가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첫 번째 나와 있는 게 뭐냐? 사업용 고정자산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 사업용 고정자산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 자, 그래서 영업권을 팔기는 파는데 영업권 단독으로 팔지 말고 뭐하고 같이 팔으라고요? 사업용 고정자산과 함께 팔으라고. 그래서 함께라는 말이 핵심입니다. 핵심. 그래서 영업권 단독으로 팔게 되면 그때는 종합소득세가 과세가 됩니다. 그래서 영업권 단독으로 팔지 말고 항상 뭐하고 같이 팔아라?
사업용 고정상가, 부동산 같은 거, 이런 거, 그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사업용 고정상가 한 개 팔았을 때 그 영업권은 양도소득세 대상이 된다. 그죠? 그래서 한 개라는 말이 핵심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292페이지 메뉴에 보시게 되면 회원권 합니다. 회원권. 특정시설물 이용 회원권. 자, 그런데 우리가 회원권이 취득세에서도 회원권을 과세를 했죠. 근데 취득세에서 과세하는 회원권은 5가지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5가지. 그죠? 사치성 회원권. 자, 취득세에서 우리 회원권 5가지 어떤 거 있습니까? 골프, 승마, 그죠? 그 다음에 요트, 콘도, 그 다음에 종합체육시설. 그죠? 자, 그래서 우리가 취득세에서 과세가 되는 회원권은 요 5가지밖에 없는데 양도소득세는 요 5가지 뿐만 아니라 뭐요? 기타 회원권까지도 다 과세가 된다. 그러면 이제 기타 회원권이 가령 예를 들어서 뭐 헬스클럽 회원권 이런 것도 해당이 되고요. 뭐 사교장 회원권 뭐 이런 것들도 해당이 되고요. 그죠? 예. 그 다음에 뭐 스키장 회원권 이런 것도 해당이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취득세에서는 회원권이 오직 5가지만 해당이 되지만 양도소득세는 그 범위가 훨씬 더 넓다. 그래서 웬만한 회원권 다 해당이 된다. 뭐 이렇게 이제 정리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지금 양갈로 3번하고 4번은 시험 문제 한 번도 나온 적이 없어요. 나온 적이 없는데 만약 굳이 꼭 보고 싶다. 그러면 293페이지 그 메뉴에 보면 그 도표 나와 있죠. 도표. 도표에 보면 그 도표의 숫자만 기억하시면 돼요. 아마 시험 문제 내면 숫자를 낼 거예요. 숫자를. 자, 그러면 특정 법인의 주식이란 게 뭐냐? 특정 법인의 주식이라는 것은 어떤 법인이 있는데 그 법인이 가지고 있는 총 자산 중에서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율이 50% 이상이다 이 말이죠. 그리고 그 회사의 법인의 주식을 50% 이상 보유하고 있다가 또 50% 이상을 판다 이 말이죠. 그러면 이제 양도소득세를 과세하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숫자를 50, 50, 50 세 개만 기억하면 되는 거죠. 그 대신에 그 옆에 특수업종 법인이란 건 뭐냐면 레저와 같은 특수한 업종을 영위를 해야 된다고. 그래서 특수한 업종을 영위하는데 그 법인의 자산 중에서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율이 80% 이상일 때 그 법인의 주식을 단 한 주만 갖고 있다가 단 한 주만 팔더라도 역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요거는 80 하나잖아요. 그러니까 만약 시험 문제 나오면 숫자에 대해서 낼 거예요. 그래서 특정 법인의 주식 같은 경우는 50, 50, 50이다. 특수업종 법인의 주식은 80 하나다. 그죠? 뭐 그런 식으로 기억하시면 된다 이거죠. 근데 뭐 시험 문제 나온 적은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 밑에요. 주식 출자 지분. 주식 출자 지분에서 기억해야 될 거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자, 4번. 자, 주식 출자 지분. 주식에 대해서 기억해야 될 거는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가령 그 주식이 상장 주식이거나 코스닥 주식이다 이 말이죠. 그리고 이것이 유가증권 시장 내에서 거래가 된다. 시장 내에서 거래가 된다. 유가증권 시장이나 코스닥 시장 내에서 거래가 된다. 그러면 대주주의 주식만 과세를 하겠다. 그 얘기는 우리 같은 개미들의 소액 주식 있죠. 소액 주주의 주식 있죠. 요거는 양도소득세 과세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요거 기억하시면 돼요. 요거. 다른 거 필요 없어요. 그래서 일반인들이 그죠? 돈 얼마 되지도 않은 것 가지고 이제 주식 거래해서 이득을 남기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건 양도소득세 과세한다 안 한다? 안 한다고요. 그죠? 장내에서 거래를 했을 때. 근데 만약 장외에서 거래를 하게 되면 그때는 다 과세예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거래하는 건 전부 다 장내에서 거래하는 거예요. 우리가 증권회사 찾아가서 계좌 개설을 하고 거기에 주문을 넣어가지고 이제 주식을 사고 팔고 하는 거 전부 다 장내에서 거래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주식 거래의 경우, 그죠? 소액주주는 과세를 한다 안 한다? 안 한다고. 양도소득세 과세 안 한다고. 그걸 기억하시면 돼요. 시험 문제 그거밖에 안 나왔어요 이때까지. 예, 그 외에는 그죠? 신경 쓸 필요 없습니다. 대주주의 요건도 필요 없어요. 외울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그죠? 일반인들은 대주주가 될 가능성이 별로 없기 때문에. 그죠? 그렇죠? 그거 보면 뭐죠? 뭐 주식을 갖다가 그거 보면 주권 상장법인의 주식 같은 경우에는 특정 회사의 주식은 뭐 1% 이상 갖고 있거나 이래 있죠. 뭐 삼성전자 우리 1% 가질 수 있어요? 없잖아요. 그 다음에 2018년 뭐 3월 31일까지 주식을 이제 양도를 했는데, 그죠? 얼마를 25억 이상을 갖고 있다가 거래를 했다. 그죠? 아니, 전 재산을 다 모아도 25억이 안 되는데, 특정 회사의 주식을 25억씩 갖고 있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대주주는 크게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한테 해당되는 것만 그죠? 기억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294페이지에 거 보시게 되면
파생상품 나와요. 파생상품. 그래서 파생상품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그거 보면 뭐 코스피 200 선물, 코스피 200 옥션 이러면서 뭐 파생상품 적어놨는데 파생상품 종류도 몰라도 상관없고요.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거는 파생상품이 양도소득세 대상이 된다. 아시겠죠? 예, 그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예. 그 대신에 이제 파생상품에 대해서 개정되어 있는 내용이 하나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뒤에 기본 공제할 때 그 내용이 나올 거니까 그때 제가 또 설명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일단 파생상품은 대상이 된다. 그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요. 이제 그 옆에 이제 양도의 개념 나와 있습니다. 양도의 개념. 자, 그래서 양도의 개념에서 첫 번째 나와 있는 것이 양도의 정의죠. 양도의 정의가 바로 양도 행위에 해당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296페이지 보시게 되면 거기 2번에 양도 행위로 보는 거 나와 있죠. 양도 행위로 본다는 얘기는 요 세 가지 요소를 다 갖추고 있는 거 이 말이에요. 거래의 형태가 요 세 가지 형태를 다 갖추고 있는 거. 일시적 우발적 거래이고 사실상 이전이고 유상 이전이고. 자, 그러면 이 세 가지 형태를 다 갖추고 있는 게 뭐냐? 첫 번째 나오는 게 뭐예요? 매도. 그래서 매도의 경우, 매매의 경우 이제 파는 것을 매도라 얘기하죠. 그래서 매도의 경우, 그죠? 양도에 해당이 된다 그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그 매도의 형태에 해당되는 것이 그 밑에 세 번째 줄에 색깔 칠해놨죠. 공매, 경매, 대금 분할 지급, 할부 거래, 그 다음에 연부매매 이런 거 전부 다 매도에 해당이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전부 다 양도다, 양도 행위가 있다.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교환 나옵니다. 교환. 자, 교환의 경우에는 세 번째 줄에 쌍방 모두에게 그 있죠. 그다 줄 것이면 돼요. 갑도 토지를 갖고 있고 을도 토지를 갖고 있다. 갑 토지는 을 주고 을 토지는 갑을 주고. 그래서 자산을 서로 맞바꾸는 것을 우리는 교환. 자, 그러면 갑 입장에서 생각해 봅니다. 갑은 자기의 토지를 을한테 줬습니까? 안 줬습니까? 줬습니다. 그래서 뭐가 있다는 거예요? 사실상 이전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대가를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대가를 받았죠. 그래서 유상이전이라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갑은 사실상 이전과 유상 이전을 했으니까 어디에 해당된다? 양도에 해당이 된다. 자, 을도 마찬가지죠. 을도 갑한테 자기 토지를 줬어요? 안 줬어요? 줬어요. 그래서 사실상 이전이 있어요. 그리고 갑으로부터 그 토지를 대가로 받았죠. 자, 그래서 을도 유상이전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둘 다 사실상 이전과 유상이전이 다 있기 때문에 양당사자 모두 다 양도소득세를 과세를 한다. 그죠? 자, 그래서 항상 이제 교환 이렇게 나오면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양당사자 모두 다 취득세든 양도소득세든 양당사자 모두 다 세금 내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 핵심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핵심은 뭐냐면 시험때 늘 자주 나오는 것이 교환은 무상으로 이전된 거냐 유상으로 이전된 거냐 이 말이죠. 유상이전이에요? 무상이전이에요? 유상이전이에요. 유상이전. 왜냐하면 내 거를 주고 상대방 걸 그 대가로 받았기 때문에 대가가 있는 유상이전이란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시험 문제 뭐가 나왔냐면 취득세 세율을 묻는 걸 나왔죠. 그래서 자, 교환을 했다. 부동산을 교환을 했다. 취득세 세율이 어떤 세율 몇 프로 적용하느냐 이 말이죠. 그러면 우리가 취득세 세율을 적용할 때 무상세율을 적용하는 거예요? 유상세율을 적용하는 거예요? 유상세율을 적용하는 거예요. 유상세율. 아시겠죠? 그러니까 농지 위에 부동산이면 몇 프로가 되는 거예요? 4%가 되는 거고 농지라면 3%가 되는 거죠. 그죠? 예. 그래서 우리가 교환이라 하면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첫 번째는 양 당사자 모두한테 과세를 한다. 그죠? 네, 두 번째는요. 유상이전이다. 유상이전. 무상이전이 아니고 유상이전입니다. 자, 그 다음에 297페이지에 보시게 되면 거기에 현물출자 나오네요. 현물출자. 그래서 현물출자도 용어만 기억하시면 돼요. 자, 출자를 하는데 법인한테 출자를 하기는 하는데 돈으로 출자하지 않고 뭐로 출자한다고요? 예, 물건, 부동산 같은 물건으로 출자를 한다고. 그래서 그 밑에 그림에 보시게 되면 지금 법인인데 법인한테 이제 출자자가 출자를 하죠. 출자를 하는데 뭘 출자했다고요? 부동산으로 출자를 했다고. 그래서 그걸 뭘 얘기하는 거예요? 현물 출자. 자, 그러면 출자자는 법인한테 부동산을 사실상 이전시켰어요? 안 시켰어요? 이전시켰죠. 그리고 거기에 대한 대가로서 뭘 받는다고요? 주식을 받는다고. 주식을. 그래서 사실상 이전이 있고 유상 이전이 있어요. 그래서 양도에 해당이 된다고. 아시겠죠? 자, 그래서 현물 출자도 출자자가 양도한 걸로 봅니다. 자, 그 다음에요. 그 밑에 토지 등의 수용. 자, 수용의 경우 사업 시행자한테 자산이 사실상 이전이 되죠. 그리고 사업 시행자로부터 보상금을 받죠. 예, 그래서 이것도 양도에 해당이 된다고. 그럼 수용에서 기억하셔야 될 것은 뭐냐 하면 이런 거예요. 자, 수용이란 건 내가 원해서 부동산을 넘긴 게 아니죠. 강제적으로 사업 시행자에 의해 갖고 내 부동산이 처분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우리가 부동산을 팔 때 그것이 내 자유의사에 의한 것이든 아니면 강제성에 의한 것이든 전부 다 양도소득세는 과세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걸 기억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수용의 경우에는 강제성이 주어지더라도 양도소득세는 과세가 된다 하는 거. 그 다음에 양갈로 5번에 대물변제. 대물변제라는 것은 그죠? 무언가 돈으로 갚아야 될 것을 돈으로 안 갚고 뭐로 갚는다고요? 물건으로 갚는다고. 그걸 대물변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대물변제도 역시 양도에 해당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넘겨보시게 되면은 그 298페이지에 그 대물변제의 유형이 나온다고, 유형. 그래서 첫 번째 유형은 이혼 위자료를 대신해서 부동산을 넘겨준 거고, 두 번째 유형은 손해배상금을 대신해서 역시 부동산을 넘겨준 거고, 세 번째 유형은 세금을 대신해서 부동산으로 세금을 대신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조세의 물납의 경우에도 어디에 해당된다고요? 대물변제에 해당이 되는 거라고. 자, 그래서 이렇게 1, 2, 3번 전부 다 대물변제에 해당되는 유형으로서 다 양도에 해당이 된다. 자, 이렇게 이제 정리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요. 그 밑에 이제 양갈로 6번 나옵니다. 양갈로 6번에 보면 부담부 증여 나오죠. 자, 부담부 증여. 자, 증여를 하기는 했는데 부담을 지워서 증여하는 거예요. 자, 부담을 지워서 증여를 한다. 자, 여기에 갑이라는 사람, 여기에 은행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갑이라는 사람이 있고, 여기에 을이라는 사람이 있다고요. 자, 갑이라는 사람이 부동산을 취득한 다음에, 그죠? 그 부동산을 이제 을한테 증여를 합니다. 증여. 자, 그런데 증여할 당시에 이 부동산이 얼마였느냐? 5억 원짜리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부동산을 증여하기 전에 은행한테 담보로 제공해갖고 은행부터 대출을 받다, 대출. 대출을 이제 3억 원 받는다 그랬어요, 3억 원. 그래서 이렇게 대출을 3억 원 받아가지고 사업을 했는데 사업이 잘 안 풀렸다 그랬죠. 그래서 돈을 갚지 못하니까 은행에서 이 부동산을 경매처분 하겠대요. 근데 문제는 지금 부동산 경기가 안 좋아서 경매처분을 했을 때 경락가액이 3억도 안 된다 이 말이죠. 그러면 결국은 이 갑이라는 사람은 5억짜리 부동산을, 그죠? 다 경매처분 하더라도 돈 3억을 다 못 갚는 결과가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갑이 어떻게 하느냐? 돈 많은 친구 을한테 찾아가서, 그죠? 조건을 건다 그랬어요. 내가 이 부동산을 너한테 증여를 하겠다. 을 너한테 증여, 무상으로 주겠다. 무상으로 주겠다. 근데 조건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조건이 뭐냐? 이러니까, 그죠? 갑이 은행한테 빚지고 있는 3억이 있는데 그걸 을 네가 대신 좀 갚아달라. 채무를 인수해달라. 채무 인수하는 금액은 3억 원, 3억 원. 자, 그래서 이렇게 채무를 인수하는 조건으로, 그죠? 증여를 하게 되면 부담을 지어서 증여를 했으니까 부담부 증여가 된다. 그 얘기예요. 자, 그러면 이 부담부 증여의 경우에는 우리는 두 가지로 나눠서 판단해야 된다는 거예요. 즉, 유상으로 이전된 부분과 무상으로 이전되는 부분을 나눠서 판단해야 된다고요. 자, 그러면 이 갑이라는 사람은 5억짜리 부동산을 공짜로 줬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실질적으로 보면 3억 부분은 을이 갑 대신에 빚 갚아줘야 되죠. 자, 그래서 그죠? 5억 중에 얼마요? 3억 원 부분, 즉 5분의 3만큼은 뭐로 본다고요? 유상으로 이전된 걸 본다고. 유상으로 이전된 걸 보니까 요거는 갑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를 해야 된다는 얘기고, 그 대신에 전체 5억에서 3억을 뺀 2억 원 부분이 있죠. 요게 이제 무상으로 이전이 된 거예요. 5분의 2만 무상으로 이전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5분의 2만큼 뭘 내면 된다고요? 예, 증여세를 내면 된다. 그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일단 부담부 증여는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일단 그 내용을 이제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부담부 증여가 나타났다는 얘기는 증여를 하기는 하는데 조건이 붙어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조건이 뭐냐 이러니까, 그죠? 채무를 인수하는 조건, 빚을 대신 갚아주는 조건, 그죠? 그런 조건으로 증여를 하면 우리는 부담부 증여라고 얘기하고, 그때 채무액 상당하는 부분을 뭐로 본다고요? 양도로 보게 된다. 양도로 보게 된다. 그 대신에 전체 금액에서 채무액을 뺀 나머지는 뭐가 된다? 증여로 보게 된다. 그죠? 예. 그래서 거기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은, 그죠? 우리가 앞전에 2월달에 했죠? 예, 그거 참고하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오늘은 우리가 앞전에 보지 못했던 것도 몇 가지 볼 게 있단 말이에요. 아시겠죠? 예, 그래서 그걸 또 봐야 되기 때문에 부담부 증여는 이제 고점을 해서 내용을 이제 파악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보시게 되면 이제 양도로 보지 않는 경우 나오는데, 자, 양도로 보지 않는 경우는 잠시 쉬었다 하도록 하죠. 예.